뭐, 우리 엄마가 하루 잔 거 가지고 숙박비를 내라 했다고? 여보,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없이 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텔에서 숙박비 내는 것보단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당신, 여기 잠깐만 있어봐.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계산기를 꺼내 들었죠. 달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세어갔습니다. 1월, 2월, 3월. 올해 들어 장모님이 다녀가신 날들을 꼼꼼히 체크했죠. 자, 여기 봐. 올해 장모님이 우리 집에 며칠 묵고 가셨는지 계산해봤어. 그게 왜요? 올해에만 20밤 정도 묵고 가셨더라고.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만 원. 나도 똑같이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고 10만 원씩 계산한 거야. 어때? 그리고 많이 봐줘서 작년건 청구 안 할게. 당신이 전달할래? 아니면 내가 직접 장모님께 전화해서 받을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돈을 받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하루 자려면 숙박비를 내야 한다며? 그럼 공평해야지, 안 그래? 그건 다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 다른 건데?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일도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보, 제발 우리 이러면 안 돼. 부모님은 한 번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우리한테 똑같이 할 거야.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돈 내고 자라고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명자 씨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는 늘 기름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죠. 새벽 5시, 명자 씨의 하루는 시장 도매상에서 신선한 닭을 받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일과였죠. 그녀는 늘 제일 먼저 시장에 도착했고, 도매상 아저씨는 명자 씨를 위해 가장 싱싱한 닭을 골라주곤 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거 보세요. 오늘 들어온 닭이 참 실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들은 눈이 참 까다로워서 말이죠. 장터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9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리고 기름을 데우고 가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통닭 나왔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울리는 명자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의 통닭집은 장터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죠. 기름이 튀는 소리, 바삭하게 익어가는 닭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이곳에서 명자 씨는 홀로 아들 희원이를 키워냈습니다. 우리 희원이 등록금 마련하려고 예전에는 하루에 닭 100마리도 더 튀겼어요. 명자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 자랑을 할 때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빛났죠. 피부에 밴 기름 냄새가 아들의 등록금이 되고 학원비가 되었다는 걸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였던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 희원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명자 씨는 시리에 빠질 겨를도 없이 일터로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에게 했던 말을 명자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주문이 밀릴 때면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했고
명절 때는 사흘 내내 서서 일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 희원이는 이제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았지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명자 씨의 유일한 서운함이었죠. 아들이 바빠서 그래요. 출장도 자주 가고. 명자 씨는 늘 그렇게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자주 와야지 하고 말할 때면 괜히 더 아들 편을 들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전화통화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아들은 늘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요. 엄마 건강이 항상 걱정이 돼요. 그런 아들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지난주였습니다. 평소처럼 닭을 튀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죠. 순간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행히 옆에 있던 손님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명자 씨.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시더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주변의 걱정 어린 권유에 마지못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속일 수 없나 봅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 같은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무엇보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걱정이 큰일 아니면 전화도 잘 안 하는 성격이었죠. 어머니,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검사 받고 우리 집에서 하루 쉬다 가세요. 아들의 말에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죠. 명절 때도 며느리는 늘 바쁘다며 금방 서둘러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한테 패 끼칠까봐 부담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제가 출장 중이라 성우 엄마랑 성우만 있을 거예요. 장모님도 자주 주무시고 가시는데 어머니가 하루 정도 계시는 건 문제없어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낸 명자 씨는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가방에는 며느리 줄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 며느리 눈치 안 보이지. 버스에 오르면서도 명자 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얘기를 했다지만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지 걱정이 되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희원이가 얘기했다니까 괜찮겠지?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명자 씨는 문득 자신이 너무 시골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명자 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번 방문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하룻밤이 될 거라는 걸.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대학병원 정형외과 앞, 명자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명자님,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을 받고 검사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MRI 촬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죠. 낯선 기계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있는 동안 명자 씨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몇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요즘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의사는 꼼꼼하게 검사 결과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명자 씨의 척추 사진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래 서 계시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명자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닭집 일을 어떻게 계속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가게는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요. 의사의 말에 명자 씨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자 오후 4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들고 약국에 들렀다가 나오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아들 집으로 가는 길, 명자 씨는 택시 안에서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걱정되었죠. 택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말에 기사님도 관심을 보였죠.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자제분 댁에 가시나 봐요. 네.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요즘은 자식들은 부모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한다던데. 저도 저번에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불편해서 나와버렸다니까요. 기사님의 말에 명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린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 가방에서 며느리 줄 선물을 꺼내보았죠. 1205호.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죠. 평소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왠지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명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오래 걸렸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죠.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집안일 하느라 많이 힘들지? 보약 좀 다려왔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갓 담근 김치야. 반찬 해 먹기 힘들지? 아,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무심한 듯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한켠에 대충 올려두었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색하게 서 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응, 왜 그러니? 혹시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건가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모텔도 10만 원이면 괜찮은 데서 묵을 수 있잖아요? 순간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시더라도 똑같이 10만 원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요즘은 서로의 공간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으시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의 말에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말은 여기서 자고 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네, 계산은 깔끔한 게 좋죠, 어머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요즘 시어머니들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자주 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냥 편하게 자식 용돈 준다 생각하세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할 때도 보태주려고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날들이 떠올랐죠.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식 때 예단도 넉넉히 해주었던 기억도 스쳐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목구멍까지 서러움이 차올랐지만 아들 내외의 관계를 생각해서 꾹 누르며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구나.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좌번호 불러드릴까요? 그래, 알겠다. 이체해주마. 그렇게 며느리는 태연하게 돈을 받아들고 그럼 편히 쉬세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을 대하듯 사무적인 말투였죠. 그 모습을 보며 명자 씨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이불은 푹신했지만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죠. 아무리 좋은 이불을 깔아줘도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 살았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 애틋했던 마음, 힘들 때마다 아들 얼굴 떠올리며 버텨온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옆방에서는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죠. 그 무심한 일상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에게 이 10만 원은 그저 하룻밤 숙박비에 불과했겠지만 명자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명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아들이 걱정할까봐 또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갔지만 명자 씨의 눈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죠.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희원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3일간의 지방 출장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렀죠. 여보, 나왔어. 잘 있었지?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반겨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검사 잘 받고 가셨어요? 네, 잘 다녀가셨어요.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편하게 쉬다 가셨어야 했을 텐데. 며느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희원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친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검사 잘 받았어요? 의사가 뭐래요? 큰 이상은 없다더라. 다행이지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죠. 희원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니의 변명이 썩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죠. 통화를 마친 후 아들은 휴대폰으로 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중에 사용한 경비를 정리하려는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에서 며느리 계좌로 10만 원 이체. 이체 메모는 숙박비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순간 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숙박비라니? 누구의 숙박비?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아들 희원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숙박비? 이게 대체 뭐지? 불안한 마음에 희원은 거실로 나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뭐가요? 어머니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10만 원 들어온 거 말이야. 숙박비? 아, 그거요? 사실 어머님이 숙박비 명목으로 용돈 주신 거예요. 며느리의 태연한 대답에 희원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았다고. 그거 엄마가 먼저 주신다고 한 거야? 아니요, 제가 달라고 했죠. 딱 요즘 모텔 가격 정도 받았어요. 거기보단 여기가 더 좋으니까 싸게 받은 거죠. 우리 엄마가 하루 잔 거 가지고 돈을 내라 했다고? 아들 희원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죠. 여보,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없이 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지낼 때는 괜찮았어? 희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박또박 말을 이었죠. 그건 다르지. 우리 엄마는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잖아. 순간 아들 희원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잠깐만 있어봐.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계산기를 꺼내 들었죠. 아내가 의아한 듯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세어갔습니다. 1월, 2월, 3월. 올해 들어 장모님이 다녀가신 날들을 꼼꼼히 체크했죠. 설날에 3일, 장모님 생신에 2일, 손주 학예회 때 2일. 자, 여기 봐. 올해 장모님이 우리 집에 며칠 묵고 가셨는지 계산해봤어. 그게 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듯했죠. 올해에만 20밤 정도 묵고 가셨더라고.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만 원. 나도 똑같이 더 받지도 덜 받지도 않고 10만 원씩 계산한 거야. 어때? 그리고 많이 봐줘서 작년건 청구 안 할게. 당신이 전달할래? 아니면 내가 직접 장모님께 전화해서 받을까?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했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돈을 받겠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하루 잔다고 숙박비를 내야 한다며? 그럼 공평해야지, 안 그래? 그건 다르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 시어머니는 돈을 내야 하고, 친정어머니는 공짜로 지내도 되는 거야?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죠.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는 다르잖아요. 그래, 다르지? 치사한 것 같아서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막말로 당신이 이 집 살 때 보태준 거 있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살 때도 보태주셨어. 나머지 돈은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거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 숙박비를 받았다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죠. 당신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일도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체 왜 입장 바꿔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며느리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희원은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거 어머니한테 돌려드려. 그리고 사과도 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봐.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했죠. 희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죠.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사신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이해되었습니다. 자식 집에서 숙박비를 내고 잤다는 서러움을 혼자 사귀고 계셨던 거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 희원이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내려놓았죠. 먼저 아내와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돼. 부모님은 한 번뿐이야.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우리한테 똑같이 할 거야. 한번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돈 내고 자라고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잘못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며칠 후 며느리는 어색한 말투로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너무 편하게만 있으시면 자주 찾아오셔서 불편해질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사과에 명자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알겠다. 그런데 며느라, 나도 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동안 찾아가고 싶어도 최대한 자제했다.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도 해봐서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를 해. 그래도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선은 있다고 생각한단다. 명자 씨는 이미 며느리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라도 깨닫게 됐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김명자 씨는 한바탕 소동 끝에 가족 내 서열이 정리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죠. 며느리의 사과 전화를 받은 후 명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쉬라는 의사의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일터로 나왔죠.
기름 튀기는 소리와 닭 굽는 냄새 속에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이고, 명자 씨. 그래도 좀 쉬지. 허리 아프다면서? 단골 손님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명자 씨는 그저 웃음으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희원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아들의 모습에 명자 씨는 놀랐죠.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웬일이야. 여기까지 다 오고. 안 그래도 저번에 얼굴 못 봐서 아쉬웠는데 시간이 좀 나서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찾아왔죠. 명자 씨는 급히 손을 닦으며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가게 안쪽에 의자로 모셨죠.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희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명자 씨는 순간 며느리의 전화가 떠올랐죠. 그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희원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아니야. 며느리가 이미 사과했어. 그럼 된 거 아니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데 숙박비를 받다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아들의 말에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너가 여기 오는 거 알고 있니? 네. 이번엔 와이프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직접 모시러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먼저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의 말에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게 문을 닫고 아들의 차에 오르면서 명자 씨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택시를 타고 갔던 그 길을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가고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난번 받았던 10만 원을 내밀었죠. 이거. 다시 돌려드리려고 해도 모자랄 텐데. 명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돈을 도로 밀어냈습니다. 됐다. 지난 일은 있고 그냥 이제부터 잘 지내자.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가 할머니를 반겼죠. 할머니! 또 와서 너무 좋아요. 순수한 아이들의 반가움에 명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주신 용돈으로 학용품 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죠.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을 차별한 것도, 숙박비를 받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명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야. 이제 다 잊자.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조금씩 쉬세요, 엄마. 돈은 너무 걱정 마시고요. 희원의 말에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너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식사를 마친 후 명자 씨는 이번에도 거실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이 방이 어머님 방이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명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함께 옷장 한 켠이 비워져 있었죠. 어머님 옷도 좀 두고 가세요. 자주 오실 수 있게. 이제야 이곳이 진정한 아들의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명자 씨는 문득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김명자 씨는 한바탕 소동 끝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경험이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